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경영학화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죠. 홈플러스가. 그런데 어제부터 67개 점포이긴 하지만 다시 재개장했습니다. 자, 30만 명의 일자리가 달린 중요한 유통업종이라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현장 취재를 했는데 이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번 주는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에 이어서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 추가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 거품을 잡고 시장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자, 시장 반응과 향후 투자 전략까지 또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쏟아져서 저희들이 다양한 코너들로 준비했는데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서 전문가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권영화 서울기독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 증시 잘 올라줬어요. 그래서 평안한 또 주말을 맞이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2.42% 올라서 7,000포인트는 안 됐지만 6,977.9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해서 0.38%. 자, 올라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증시 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평으로 좀 한번 해주시죠. 예전부터 제가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37만 원 거의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9,000포인트 넘었을 당시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는데 아무튼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악재가 또 많이 터지면서 좀 조정이 있지 않았나. 특히나 보시면은 또 최근에 보면은 비트라든지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레버리지 ETF가 어느 정도 청산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던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기세로 전환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얼마 전에 급락 장세를 연출한 거는 최고점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반도체 주가가 이런 흐름을 계속 타고 갈 거로 보시는지 장기적인 추세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메모리 보시면은 그 고객들이 원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게는 60%그 정도까지밖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마이크론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한 2028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시면은 또 장기 계약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70%까지 LTA 계약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또 계약 자체도 상당히 삼성이나 SK에 좋은 조건에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선수금도 미리 이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약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수록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고객들이 그만큼 이제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이제 구입을 해야만 자기들도 이제 AI 이걸 이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제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늘린다 해도 금방은 안 됩니다. 최소한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8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또 에이전틱 AI가 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AI가 대신 일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로 조금씩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온디바이스 AI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AI PC도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모든 디바이스에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가전, TV,
모든 디바이스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PBV라든지 그다음에 또 UAM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엔 또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또 피지컬 AI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일부 뭐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공장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또 AMR 이것도 이제 이동 로봇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대세가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서비스 로봇도 많이 이제 대세가 됩니다. 가정마다 반드시 이제 보시면 이제 로봇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모든 반도체가 다 쓰인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AI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는 상당히 많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뭐 아직까지는 ANI입니다. 이게 이제 내로 인텔리전스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AGI로 갑니다. 이게 이제 5년이 될지 뭐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야 될 게 이제 ASR로 가거든요. 슈퍼 인텔리전스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나 이제 AI 수요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삼성이라든지 SK 또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기업들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예. 우리 생이 마감할 때까지 일단 AI 시대는 계속될 거다. 예, 예. 이렇게 권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하고 계시고 예. 그 중에 최소한 2028년까지는 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주가 예. 증시를 이끌 걸로 이렇게 보신다. 예.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종목의 그 사안으로 넘어가세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4 예. 여기서 이제 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는 이제 SK가 좀 앞서가다가 그렇죠. 요즘은 다시 또 삼성전자가 앞서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예, 받게 맞습니다. 되는데 예. 주가적인 차원에서도 예. 뭐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른 것 같은데 예,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치고 가는 그런 예. 느낌이 드는데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 계속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뒤집혀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뒤집힐 것 같습니다. 아, 뒤집힐 것 예, 같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그 삼성이 HBM3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이겼죠. 네. 그러면서 이제 3, 4년 동안 뭐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네. 또 주가도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시면은 이제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력도 많이 보강하면서 HBM4에서 이제 일을 갈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먼저 이제 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출시하면서 보니까 성능도 상당히 좋았어요. SK보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1CD램을 썼거든요. SK 하이닉스는 1B램을 쓴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로직 다이가 있는데 그 안에도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4나노 공정을 썼다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2나노 공정을 썼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요구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성능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출시도 했지만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이제 선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갔습니다. 보시면은 뭐 6월 달까지 보시면은 뭐 10억 달러가 넘게 이제 매출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연말까지는 보시면 뭐 100억 달러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많은 기관들도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보시면은 UBS라는 기관에서도 내년 보시면은 뭐 SK가 39%, 삼성이 41% 역전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HBM4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고 또 이제 먼저 선점했고 또 마찬가지로 HBM4E도 먼저 이제 출시를 했고요. 샘플로. 그다음에 또 HBM5도 삼성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삼성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HBM3 시대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눌렀다고 볼 수 있고 지금 HBM4 시대에는 예.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셨는데 예.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있는데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뭐 적자를 보다가 예. 곧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삼성전자가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 파운드리 얘기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삼성 파운드리 좋아질 거다 예측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나우노 공정도 보시면은 이제 2배 이상
수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2나노뿐만이 아니고 4나노, 8나노 공정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내년부터 뭐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량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은 상당히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보시면 또 그 6월 달에 보시면은 그 자료 나온 거 보시면은 그 삼성이 보시면은 한때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직 다이가 4나노 공정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지금 수량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물량 때문에 이제 그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2나노 공정에서도 지금 이제 엑시노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 내년이 아마 북미점입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텔러에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가동은 아마 연말에 될 것 같습니다. 양산은 내년 초부터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삼성에서 엄청난 그 인력을 또 파견을 하고 있어요.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율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밀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만반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밝게 보시는데 내년에 또 상당한 기폭제가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또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엔비디아 칩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예. 빅테크들이 예. 아 이거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하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 움직임도 있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납품처들이 이렇게 교환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까지 예. 또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피해를 예.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그 HBM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AGI 들어간다 해도 반드시 메모리가 HBM이 따라 붙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HBM 관련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또 생산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AGI를 만든다 해도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수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양쪽에서 삼성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또 그 보시면은 뭐 그 다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AGI 반도체를 만들면 그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객들의 어떤 다변화,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수혜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을 안 써도 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더 그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 예, 예.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예, 악재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예. 자,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삼성과 SK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코스닥 쪽 기업들까지 뭔가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용인 반도체가 지금 막 공사를 이제 공사 이제 마무리 단계 되면서 예. 이제 양산은 이제 곧 들어갈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호남 반도체 예, 예. 클러스터까지 지금 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예. 앞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예. 어떤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될까? 그 다음에 예.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보고 시장을 보면 좋을지 예. 그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된 수요 있지 않습니까? HBM 관련된 그런 이제 소부장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최근에 보시면은 그 HBM 쪽에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은 또 보시면은 AI 반도체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뭐 HBM 말고도 그 보면 이제 그 삼성의 메인 공정은 8나노 이하입니다. 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50%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그런 소부장 기업들, 특히나 이제 HBM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최근에 보시면 또 그 삼성이 주문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또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나 SK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제 아직 팹이 다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가 예, 예. 뭐 상장도 하고 박차고 예. 나가면서 예, 영향을 예. 받았는데 중국 반도체 추격이 예.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될 거로 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예. 점도 좀 짚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중국 반도체가 금방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10년 전에도 그 중국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5년 내에 쫓아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벌써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과거부터 투자해온 게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실제로 많이 쫓아온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보시니까 뭐 그 DDR5 같은 경우도 뭐 수율이 90%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한국에 근접하고 있고 특히나 보시면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쫓아왔죠. 제가 보기에는 뭐 6개월에서 1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상당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대세는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HBM 쪽이 상당히 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아직도 격차가 있다. 보시면 뭐 3년, 4년 정도 아직까지 격차가 있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HBM3, 2가 지금 샘플 출시가 얼마 전에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양산은 원래는 이제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율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3년 이상 아직 차이는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뭐 삼성이나 SK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엄청난 기술을 또 이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쫓아오는 거는 상당히 또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왜냐하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최소한 걸린다. 뭐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은. 그래서 예.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관련 차원에서 이제 조언을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업종을 사이클 업종으로 많이 봤는데 예. 아니다. 지금은 AI 시대로 이제 예. 성장주로 봐야 된다. 주도주로 성장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시각들이 이제 갑론을박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주가 맞죠.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보시면 이제 메모리도 뭐 상당히 많이 성장합니다. 지금 뭐 메모리가 거의 뭐 T3 반도체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수요는 많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간다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네. 메모리는 어차피 계속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국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은 세계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좀 좁혀서요. 예. 지금 연말까지 했을 때 이제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 예. 자,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좋아요. 뭐 장기적으로 좋아.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단기적인 수익률 차원에서는 오히려 소부장 쪽 예, 예. 이쪽이 수익률이 높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예. 가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보시면은 그 장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삼성이나 SK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를 먼저 깔거든요. 하기 때문에 장비주가 상당히 혜택을 볼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저는 그 소부장 기업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시면 국내에 있는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아직까지도 해외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못 미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은 뭐 80% 가까이가 지금도 해외 장비를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보시면은 글로벌 장비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러한 제품은 반드시 그런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국내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런 해외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장비 기업들은 20%가 채 안 됩니다. 예, 하기 때문에 특히나 보시면 이제 해외 장비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또 ASML 그다음에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앞으로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화 서울기독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님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종, 뭐 우리 시장 좀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경제 현장 취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가
경영악화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어제지요. 13일부터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 본점을 저희 한혜정 캐스터가 직접 살펴보고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이 취재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즘 주식과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모펀드는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안내 영상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쨌든 경제 2부에는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된 부동산 공급 금융 대책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매장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가 바로 재개장한 홈플러스 매장 내부입니다. 벌써부터 손님들로 가득 찬 모습인데 장 보러 온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부터 이 장바구니 가득한 시민분이 눈에 띄어서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늘 많이 사셨더라고요. 진짜 싸던가요? 아우, 되게 반가웠어요. 오니까 물건도 신선하고 너무 좋네요.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갖고 막 저기 남이 동네로 다니고 너무 불편했어요. 영원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픈한다니까 와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계속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없어서 어떠셨어요? 어떻게 불편했죠. 엄청 불편했어요. 네, 음료수 사러 왔어요. 엄청 불편했어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줄을 서서 구매하는 코너도 있지만 매장 안쪽을 살펴보면 아직 영업하지 않는 점포들도 있었고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매대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상화가 되기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푸드코트에서 우연히 이혜민 의원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인데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걸까요? 먼저 이렇게 오늘 오픈을 하게 돼서 감회가 깊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지금 장을 보고 계십니다. 첫째,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홈플러스에 오셔서 오늘 저녁 밥상은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고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2천억이 긴급하게 투자됨으로써 벌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홈플러스의 진정한 정상화, 홈플러스 구성원, 이렇게 넓게 보면 한 30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의 정상화에 쓰일 수 있는 그 길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홈플러스의 직원분들이 안심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천억이 투입이 된 만큼 그 2천억 원의 투입의 결과물이 MBK나 메리츠 쪽에만 가지 않고 결국엔 홈플러스를 구성을 하는 분들의 삶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회에서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트노조 홈플러스 본부장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설렜습니다. 사실은 없어지는 걸로 이제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의원들과 잘해서 한번 살려보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고객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설렜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홈플러스 끝까지 좀 M&A 돼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홈플러스 화이팅! 홈플러스 화이팅! 네, 오늘 홈플러스 매장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채워진 장바구니처럼 하반기 우리 경제시장도 든든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현장 한혜정이었습니다.
회사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고 차입금까지 활용해 회사를 인수합니다. 회사를 성장시키거나 경영을 개선한 뒤 더 높은 가치에 매각해 수익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바이아웃 투자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모자본의 뿌리를 따라가면 1946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조르주 도리오가 이끈 ARD가 설립됩니다. ARD는 오늘날의 바이아웃 펀드라기보다는 현대 벤처 캐피털의 선구자였습니다. 1957년 ARD는 작은 컴퓨터 회사였던 DEC에 7만 달러를 지분 투자합니다. 이 투자의 가치는 훗날 원금의 5,000배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기업에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지분을 사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얻는다. 현대 사모자본의 한 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기업을 아예 인수하는 전문 투자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1976년 설립된 KKR입니다. 이들이 활용한 대표적인 방식이 LBO (Leveraged Buyout),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해 기업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LBO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의 LBO 규모는 1980년 10억 달러 미만에서 1988년 6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RJR 나비스코입니다. 1988년 미국의 식품담배 대기업 RJR 나비스코를 놓고 거대한 인수전이 벌어집니다. 승자는 KKR, 최종 제안은 약 250억 달러,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LBO였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막대한 빚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기업 사냥꾼인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 커졌습니다. 2007년 블랙스톤은 힐튼 호텔을 약 26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인수와 기존 부채 상환, 거래 비용 등을 위해 약 206억 달러의 부채 금융과 약 57억 달러의 자기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이제 사모자본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본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권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결국 현대 사모자본의 역사를 관통하는 원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업을 찾아내고 자본을 투입하고 가치를 높인 뒤 그 가치의 차이에서 수익을 얻는 것. 벤처기업의 가능성에 투자했던 1946년의 ARD부터 거대 기업을 인수하는 오늘날의 바이아웃 펀드까지 방법은 달라졌지만 자본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원리는 현대 사모자본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정부가 지난주 세제 개편 발표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부동산 공급 금융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높은데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또 정책 내용 분석까지 포함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네, 좀 정책이 많이 정신이 나와서요. 없을 정도로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자,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에 세제 개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공급 금융 대책. 네. 어제요. 어제 발표해가지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총평으로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주는 공급과 그 수요 관련된 뭐 금융, 세제까지 총망라해서 거의 열흘 사이에 대책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지금까지 정책의 큰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거주를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그 큰 명목은 계속해서 유지 또는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펴면서 실거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공급 부족은 사실 전월세, 임차 시장의 가장 불안 요인의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공급은 또 건설사들이 금융이나 이런 지원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부분도 이번엔 수요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PF 같은 것들을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과 상대적으로 집을 이제 매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청년들이나 실수요 위주로는 핀셋으로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뭐 어저께 정부 대책 발표가 나오자마자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들 쭉 다 봤는데 네.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자, 장기적인 수급 뭐 정책 좋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일단 매수 심리를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매수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급 정책으로 단기 효과를 논하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아무리 계획대로 잘 해도 3년이나 5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단기적인 심리는 그 시차 동안 얼마나 주택 구입자들이 시장에서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제 말일 텐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실제 거주할 집이 부족해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빈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30년의 착공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의 공급 부족, 앞으로 확정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안정시키는 거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을 얼마나 빨리 정말 약속대로 잘 진행되느냐의 추이를 살펴보고 아마 좀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로 보면은 지난주 세제 개편 발표했을 때보다는 분위기는 좋아요. 네. 이번에 공급이나 금융 대책 나온 걸 봤을 때는 업계에서도 뭐 환영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지구 그 공공택지 개발하는 거를 68개월에서 37개월로 초고속 스피드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한지 안 한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빨리 하려면 사실 이제 보상 기간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아니면 분쟁이 좀 덜한 지역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택지들의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은 인허가에 대한 절차, 인허가 속도보다는 말씀드린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뭐 관계 기간 같은 민원 같은 것들 발생하는 그 갈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리 인허가 절차를 단축을 해줘도 분쟁을 또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정책만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없는 지역은 정부가 단축해서 진행을 하면 그건 가능하다. 네. 근데 분쟁이 있는 곳은 정부가 이런 의지를 표명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도 이게 몇 퍼센트에 따라 이게 상당히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는데 이걸 5% 낮췄어요. 네. 75에서 70%로. 이것도 상당히 진전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뭐 이후에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진척이 되고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더 있으면 좋다고 보시는지 또 뭐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동의율을 낮추는 부분도 토론회 때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토론회에서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 또 관련된 공급자들이 발언했던 게 상당히 많이 군데군데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전체 정비 사업은 아니고 재건축은 동의율이 70%였는데 재개발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의율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재건축 수준에 맞게 지금 맞춰준 이제 부분이고요. 동의율 은 사실 70%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의지가 좀 많기 때문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상단을 좀 이제 낮춰줬다라는 부분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사업성을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인데 사업성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게 담겨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넣어놓은 부분들이 잘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면은 좀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금융 대책에서 사업자는 이제 PF 보증이 이제 좀 원활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멈춰 있었고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안 되니까 또 멈춰 있었고 이런 것도 좀 풀어주기 위해서 PF 보증도 늘리고 이주비 대출도 좀 완화하고 뭐 이렇게 돼서 약간 긍정적으로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숨통이 좀 터질 거로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때 토론회에서도 늘 이제 공급하시는 이제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하셨던 게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지연이 되는데 지연되다 보면 갑자기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아니면 금리가 너무 변동되고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너무 발생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고정금리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총량 관리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자기의 대출
대출 그 부분에선 빠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미가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이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금융위 자료 보면 가로치고 사업자 대출이라고 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도 숨통은 틔워줬고 또 대출을 내는 대출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좀 낮게 평가됐던 게 종전과 종후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기 상당히 중요한 때문에 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금액에 따른 6억까지의 상한선은 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준 건 또 완전히 푼 아니거든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찌됐던 지금의 정부 기조를 그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틔워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숨통이 틔워지는 건 좋은데 또 이제 우려되는 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강남이나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정비 사업장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이렇게 숨통이 틔워지면 또 이제 속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이쪽에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겠냐. 역시 아직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 욕망들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투기 수요 내지는 투자라 하더라도 좀 다시 또 시장이 과열될 요소는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비 사업이 지금 지원을 하기 전에도 아무래도 사업성이 더 좋으니까 분양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들 사업 속도가 더 빨리 났는데 이제 지원이 또 나왔으니까 더 빨리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수요 투기 억제를 하는 그런 장치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LTV나 DSR이나 가격에 따른 상한선 같은 것들은 아직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도 이제 강화하는 방향성이 뭐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를 이끌 만큼의 큰 영향을 주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PF 보증과 관련해서 제주에도 이제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풀릴 것 같아서 뭐 굉장히 다행이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주택 공급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사업도 추진도 안 하면서 남의 돈만 가지고 하려는 또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좀 완화를 시켜주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사업들까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증도 지금 이제 강화를 했고 금액 자체도 늘려주고 또 조건도 좋게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해서 정말 될 만한 사업장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그냥 이제 금융기관 단독으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같이 해서 정말 사업성이 나오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는 쪽으로 좀 잘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해서 또 은행에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가계 부채 안정, 뭐 가계 그 대출이 워낙 많아지고 퍼센트가 이제 GDP 대비 너무 이게 목까지 차오르는 그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그걸 낮추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안정 관리의 차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텐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게끔 되는 정책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도 가계부채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서 올해 이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가계부채 관리를 더 쪼여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필요한 곳에는 이걸 좀 이제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굉장히 좀 급한 일이었지만 지금 사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모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주택 공급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그래도 다시 완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지원되는 그 피 같은 부채가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그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지원되게끔 차후에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좀 심사하고 뭐 하는 것들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국민은행이 막 선도적으로 주담대 그거를 낮춰가지고 많이 이제 시장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은행 내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어떤가요? 저는 그쪽 이제 관련된 부서는 아니라서요. 근데 그것도 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늘 연말에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당겨서 오히려 관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대책에서 또 관심이 가는 게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뭐 빌라 뭐 개발이 되고 이쪽 이제 분양 시장이 될 텐데 이쪽에 약간의 지원도 해주고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은 꼭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돼야지 주거 안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간의 불안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안정에 기여가 될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아파트도 이제 토론회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 정부에서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만 계획을 했었는데 비아파트 비중을 좀 상당히 많이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서에는. 근데 일반 주택을 이제 그 완화를 해서 공급을 많이 하려면 법령 개정이 우선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절차대로 좀 빠르게 법령 개정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사려는 수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인식 개선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내용에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샘플이 되는 그런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양한 그 주거 유형을 예를 들어 뭐 부부나 아니면 청년이나 고령층 대상으로 각자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샘플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라서 과거에 인식이 됐던 그런 비아파트의 유형이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그런 비아파트의 좀 모델이 나오면서 법령 개정도 함께 개선이 된다면 좀 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얘기한 비아파트 시장, 그다음에 아파트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가장 우려됐던 게 지금 불안한 전월세 시장이잖아요. 전세는 아예 씨를 많이 받고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서민들이 살 공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사회적 문제였는데, 전월세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될 걸로 보시는지, 여전히 계속 불안한 시장으로 갈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시장은 당장에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지금 당장 전세 매물이 너무 없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공급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빈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급 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거기에 그나마 담아놓은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그 공공 임대주택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더불어서 당장에 뭐 4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은 좀 부족한 기업형까지 좀 잘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좀 한 차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이제 보면은 공급의 규모, 양보다는 이제 속도, 이것에 무게를 두고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강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가면 빨라지겠지만 갈등이 있는 곳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텐데,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이주비하고 갈등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인데,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 갈등의 요소를 잘 해결하면서 실행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나름대로 분석하거나 뭐 전망하신 내용들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쉬었으면은 빨리 공급이 됐겠죠. 근데 보상비 같은 거는 사업 초창기에 택지를 이제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의 일인데, 보상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문화재청이라던가 뭐 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보상이 늦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책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데, 다만 공급 계획이라는 게 어디에 몇만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박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뭐 문화재 이슈가 나오거나 뭐 지연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 숫자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계획을 그냥 언제 하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뭔가 이런 협의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발표를 하면은 오히려 좀 신뢰도 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제 전망은 조금 뒤로 하고요. 중요한 거, 이제 각자 당사자 입장에 맞는 조언과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무주택자인데 나 이제 집을 사고 싶어, 내 집 마련 수요자예요. 자,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번에 추경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부가 발표한 대로 3기 신도시, 아니면 이제 신속 공급하는 뭐 새로운 택지들,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추경 매수 많으십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매수 문의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그 입주 물량이 17,000호로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올림픽 파크 포리온 단지 수가 1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신축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월세도 지금 물건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대로 전월세 시장은 전월세 시장대로 공급 부족을 내년에도 이어져서 좀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이라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정책에 나온 것 중에 청년들이 이제 비아파트를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내년부터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비아파트에 해당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벌써부터 이제 오래된 재개발 빌라의 투자와 이제 이런 목적들로 매입을 하려는 문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개발 빌라는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시기보다는 단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주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정책 내용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청년층 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이에요. 자, 금융 여러 가지 완화 조치들을 활용해서 뭐 매수라든지 어떤 사업지 진출이든지 뭐 비아파트 또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네, 청년들이 사실 뭐 자산 형성 시기도 짧고 현금에 대한 뭐 흐름도 그 기성세대보다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지금 힘든 상황이고 월세도 평균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매입을 우선시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으신 상황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내년에 전월세 관련해서도 좀 금융 쪽으로 새로운 그 혜택이 좋은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그 임차 기간 2년이 끝났을 때 갱신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신규가 더 지금이라도 신규를 해두는 게 4년 동안 주거 안정을 좀 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거 안정을 꾀하는 방법들을 각자 도생하면서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주택이 있어요. 근데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뭐 주요 알짜 지역들이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으니까 그럼 나도 여기 이제 올라타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상담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본인이 갈아타라고 하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보다 더 상승폭이 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사실 갈아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는 거래 비용도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모아둔 현금 자산 여력, 융통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상급지 갈아타기도 굉장히 유효하지만 지금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확정이 되면은 고가주택부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 후에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 세입자분들이 또 대다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유사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번 정책에 새롭게 담긴 내용이 있어요. 그 안심 전세 그 신탁 제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임차인은 전세를 내고 그리고 그걸 기관에서 운용을 해서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전세를 이제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탁 제도도 한 번쯤은 살펴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가가지고 자 앞으로 하반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변수 그다음에 뭐 제언 주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 주거 불안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 때인데요. 지금 이제 모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입니다. 공급은 근데 정부 정책 탓도 아니고 지금 그동안 이제 굉장히 바뀐 사업 환경 때문인데 그래도 이번에 공급 계획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잘 진척되는지 살펴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제도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움직이시기 전에는 늘 이제 특히 세제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움직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어제 나온
부동산 정부 대책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시장 전망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혼란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경제 정보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